반갑습니다. 채널 615 21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미일 군사 동맹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있고요.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체계,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MD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MD 체계 수립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MD 참여를 사실상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일 MD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16일 어제였습니다. 16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율을 위한 한미 실무협의체라는 새로운 좀 긴 이름의 협의체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MD 체계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행된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이 점검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검점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한국형 MD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전작권을 연기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MD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MD와 한국형 MD, KMD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실상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일단 MD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달라. 원래 2015년으로 되어 있는 그 시기를 연기해달라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린 게 이번 이제 16일 협의회에서 얘기가 됐다는 건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형 MD가 부족하니까 미국 MD를 도입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우리 한국형 MD가 부족하니까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요구를 맞물리는 지점에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결국은 전작권 연기를 요구한 측에서 한국 측이 이제 요구한 모양새가 돼 있는데, MD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전작권 연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결국은 둘 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연기든 MD 체계를 수용하는 문제든 둘 다 한국 정부가 덤탱이 쓰는 방식. 예,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되고 있네요.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주한미군 배치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요 협의하는 거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보통 이제 줄여서 사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이게 사드를 도입하면 미국의 MD를 도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사드는 하층 방어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네. 근데 2013년 10월 달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형 MD의 하층 방어는 100km 이내를 의미하는데 사드도 하층 방어 무기다. 그러니까 사드의 고도가 보통 40에서 150km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도 하층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의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드는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5월 28일 날 미국의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를 위해서 부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지를 조사한다는 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곧바로 그 다음 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도입을 검토 안 하고 있다. 고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를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하면 좋겠다는 건지 되게 애매한 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6월 3일 날 스케퍼로티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직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한반도 배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제가 직접 공고를 했다,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미국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이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 한국군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게 한국 정부와 조율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주한미군이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해버리면 한국 정부가 그걸 뭐 막을 관계는 아니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드가 왜 이제 논란이 되냐면은 사드가 미국 MD 이제 핵심이거든요. 핵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주한미군에 도입을 하겠지만 이걸 나중에 이제 한국군에 떠넘기는 식으로 갈 시나리오가 이제 뻔히 그려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실상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개념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사드의 이제 원래 뜻은 종말 비행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말 비행 단계라는 건 미사일이 날아갈 때 쭉 올라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서 떨어지는데 이때 이 떨어지는 이 지점이 이제 종말 단계라는 거죠. 그 종말 단계 중에서도 그 대기권에 이제 막 진입했을 때 이때 이제 고고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까지 쭉 내려오면 이제 저고도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저고도는 이제 보통 흔히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뭐 팩2, 팩3 이런 미사일들로 요격을 하는 거고 그 위에 막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그때 요격하는 게 바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고 이게 바로 이제 사드입니다. 대기권을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맞추는 게 바로 이제 SM3라는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MD 하면 이 SM3와 사드 이 두 가지가 핵심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드는 흔히 이제 전구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구라는 게 이제 군사 개념으로 반경 수백 킬로미터의 군사작전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따져놓고 보면 한국은 굳이 뭐 수백 킬로미터 반경을 그릴 필요가 없죠. 뭐 반경 한 100킬로미터 뭐 이 정도만 그려도 되는 건데 수백 킬로미터라고 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 일부까지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러시아 일부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제 작전 구역을 설정해 놓고 여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그 체계 방식이기 때문에 더 기술적으로 더 개량되고 과학기술적으로 되게 수준 높은 방어 무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한반도에서의 이 양상으로 보면 지금 뭐 북이 주로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미국에 직접 타격을 가겠다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주로는 뭐 미국이겠죠. 미국을 향해서 그 개발되고 배치된 그런 무기일 텐데 한국하고는 관계 없는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면 단거리 미사일을 쏘겠죠. 뭐 거의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 쏠 이유가 없죠. 뭐 비용 대비. 그렇죠. 예, 근데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그 굳이 그 사드 같은 거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국이 유럽이나 뭐 러시아, 뭐 중국 아니면 뭐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할 생각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만을 상대로 한다면 사실 사드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를 왜 도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느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사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럼 왜 이걸 요구하느냐.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단순히 요격 미사일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요격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얼마나 잘 배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국의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걸 순간 포착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그걸 궤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드를 도입하는 거는 사실 사드 미사일을 어떻게 활용해 보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사드 미사일과 함께 배치되는 그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 미사일 발사 징후 이런 것들을 더 잘 포착하겠다 이런 이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로 그 대공 레이더 같은 걸 다 배치했을 텐데 왜 이거를 추가 더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레이더가 중요하다고 하면 레이더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무인기 논란 때도 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레이더를 뭐
군사 분계선에 쫙 깔아야 되는데 그럼 몇백 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레이더는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레이더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거 설치하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MD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을 뭐 비행기에 비해서는 좀 작지 않습니까? 가늘고. 그래서 이 더 정밀한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미사일의 궤적, 속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가 아주 좋은 레이더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고가의 레이더 장비를 자꾸 설치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직접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양 설치를 할 거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아, 그런 계산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실제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가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이런 북의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에서도 필요한 그런 요구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 많이 벌어보겠다 이런 목적은 이제 사실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것이고 네. 중요한 건 실제 지금 이제 미국의 최근 정보기관들의 보고서가 계속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빨리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주한미군에 있는 레이더 기지,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레이더 기지 이런 데서 이제 포착을 하는데 더 많은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안심이 되겠죠. 자, 지난 11일 날 미국이 일본에다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해군 중장이죠. 미국의 제임스 사이링 미사일 방어청 청장이 지난 11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방 예산 보고서에서 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가 일본에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것이고 이 두 개의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전체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겠다. 네, 뭐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네. X밴드 레이더 추가 배치가 이제 MD 구축과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X밴드 레이더는 매우 정밀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MD를 추진하려면 레이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대표적인 레이더가 이 X밴드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X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그 X밴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할 수도 있는 지상에서 이동할 수 있고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석유 시추선 같은 곳에다가 그렇죠. 레이더 기지를 아예 세워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에서도 공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이더 X밴드 레이더도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장비, 최첨단 장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1,000km 네. 떨어진 곳에 있는 탄도 미사일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첨단 레이더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이 일본의 그 아오모리현 공군 자위대 기지에 배치를 했고요. 지금 교토부 교가 미사키에 추가 배치를 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엑스밴드 레이더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그 아까 말한 사드와 연계된 사드 레이더가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 최대 지상 및 공중 수송 가능한 엑스밴드 레이더로 미국의 이제 군수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아무래도 국내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지휘 통제 시스템 요걸 이제 세우겠다 이제 이런 계획은 결국은 이제 한미 정보 공유, 네. 정보 공유 체계, 뭐 한미 정보 보호 협정 뭐 이런 식의 체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국방 관련해서요. 네. MD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율하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합의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MD와 전작권이 지금 연계가 됐고요. 한미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라는 건 결국은 무슨 정보를 공유할 거냐. 이 군사 정보인데 군사 정보 중에서도 핵심은 MD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서로 레이더 기지를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이 다 MD를 추진하기 위한 이 한미일 공동의 MD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지금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미일이 이제 그 군사 동맹의 형태로는 이제 MD 체계를 공유하는 것, 한미일 MD 체계 구성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될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뭐 동북아에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그 움직임일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 MD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MD를 추진한 게 아주 오래전 옛날은 아니고요.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된 겁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9.11 테러가 있고 나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ABM 협정이라는 걸 파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9.11 테러와 ABM 협정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명분이나 갖다 붙여서 그냥 파기를 한 건데 ABM 협정이 뭐냐면은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개발을 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방패를 만드는 거거든요. 적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패를 만드는 건데 서로 미사일만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제 창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서로 창은 만들되 방패는 만들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패가 없기 때문에 창을 강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내가 창을 강화하면 저쪽도 창을 강화하고 서로 창이 세면 서로 크게 다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차원에서 ABM 협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군비 경쟁을 막는 그런 협정이었는데 이걸 이제 부시 정부가 9.11 테러를 명분으로 해서 파기를 합니다. 파기를 하면 결국 방패를 만들겠다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방패가 바로 M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MD를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고요. 이 MD 추진의 핵심은 결국은 미국의 군수업체들의 경제적 문제와 이제 직결되는 겁니다. MD가 그 흔히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총알로 총알을 맞춘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막대한 기술과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M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막 소련은 붕괴해가지고 러시아 연방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고, 북한에 그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적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MD를 갑자기 만들겠다라고 설레발 친 게 결국은 이제 군수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서 그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도 다시 군사 강국으로 재도약하고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중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종류를 막 늘리게 되고 이란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 이걸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것들이 생기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MD를 추진해야 될 상황 필요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군사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D다. MD를 만들어 놔야 미국이 안심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한미일이 MD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북한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공격할 때 동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날아가는 그런 이제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북한, 중국, 러시아를 모두 견제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고 한국에 만약에 이런 사드 같은 요격 체계를 도입을 하면 이게 북한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자극하는 꼴이 되거든요. 아마 러시아까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 한국 정부가 이 미국의 MD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을 자극할까봐 중국을 자극하게 됐을 때 한중 관계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계속 꺼려왔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미국의 MD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미국의 어떤 작전 구상 북중러를 견제하는 이런 구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이건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어떤 신냉전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게 굉장히 좀 예민한 거였고 중국에서도 예민하게 또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왔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뭐 러시아도 뭐 관련 입장을 좀 내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적 갈등과 충돌 위기가 더 높아지는 또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ABM을 미국이 이제 ABM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을 하기 직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2001년도 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러시아의 그 ABM 협정 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를 했어요. 그걸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외교 승리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국이 ABM 협정을 파기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거는 거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반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한국이 러시아 편을 드느냐. 그래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곧바로 또 미국에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죠. 부시 대통령한테. 근데 그때 당시 한국이 어떤 국제 정세에서 ABM을 이 협정이 파기되면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에 ABM 협정이 어떤 이 국제 질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러시아에서 요구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합의해준 그런 이제 뒷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D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해 보고요. 자, 이제는 자, 북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북의 동향도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며칠 동안 계속 동해안 부대를 이제 시찰하고 있단 말이죠. 어제 보니까 또 그 잠수함을 직접 승선을 해서 잠수함 훈련도 지도했다는 소식이 있고 또 사진까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대 시찰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정확한 날짜는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고 6월 중순부터 지금 며칠째 계속 동해안의 군부대들을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북한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그 원산 앞바다의 려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인민군 제287 연합 군부대 소속 려도 방어대를 시찰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오중급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863 군부대를 또 시찰을 했습니다. 이 863 군부대는 아마도 해군 제597 연합부대 소속으로 보이고 이게 함경남도 낙원군에 사령부를 둔 동해함대 사령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군부대가 맡고 있는 전투 임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작전 계획도 검토를 했고요. 적들의 변화되는 침략 전쟁 기도와 전투 행동 방법, 무장 장비의 특성에 맞게 주체적 해상 전법을 더욱 완성하고 능란하게 활용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아군 동서 함대들의 해상 공격 작전 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었다. 이렇게 이제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군부대 시찰을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훈련 지침, 전투 준비 지침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한 곳이 오중급 7연대 칭호를 역시 수여받은 인민군 해군 제167 군부대였습니다. 여기 시찰하면서 수중 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 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내 훈련을 본 다음 잠수함 7485 내부 격실들을 돌아보고 직접 실동 훈련을 승선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직접 타서 같이 이렇게 운항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날 시찰에서 또 이제 당 중앙은 잠수함 연합 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 군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과 잠수함들의 수중 작전 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이렇게 통신이 전하고 있고 해병들이 조국 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 수역에 가서도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특이한 거는 잠수함 기지도 공개를 하고 잠수함 훈련, 뭐 잠수함 내부까지 공개하는 또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특히나 이제 동해에 대한 집중 시찰이고요. 동해에 아마 잠수함 기지 뭐 부대 핵심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 시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동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한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일본과 주일미군, 그다음 미국 이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이런 데를 좀 겨냥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이제 함대가 북한을 공격할 때 동해를 통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동해에서의 어떤 군부대 시찰은 미국을 겨냥한 이제 시찰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좀 특이한 게 지난 5월 31일 날 북한 TV에서 기록 영화를 방영을 했는데 백두산 훈련 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어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가 방영이 됐습니다. 네. 한 40분 정도 되는 기록 영화인데 주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군대를 어떻게 이제 강화시키고 있는가 이걸 쭉 그 기록물로 다룬 그 영화고요. 여기에 이제 잠수함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잠수함 부대가 기동하는 거, 뭐 물 밑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 나왔고, 그래서 국내 이 전문가들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해서 이걸 좀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이제 잠수함 내부까지 공개를 하고 잠수함에 실제 승선을 해서 같이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잠수함이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있는 동해 작전에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기록 영화에서 나온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잠수함이 좀 여러 종류의 잠수함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좀 상당히 최신 모델로 보이는 그런 잠수함들도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4세대 잠수함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최신형 잠수함들을 북한이 건조를 하고 있고 꽤 많은 수의 잠수함들이 이제 그 영상에 보였기 때문에 잠수함 건조에 상당한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거기 나온 이제 잠수함들은 뭐 핵잠수함은 아닙니다. 규모가 이렇게 핵잠수함 규모는 아니고 디젤 잠수함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서 핵잠수함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게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용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핵잠수함이 좋은 잠수함이고 디젤 잠수함은 나쁜 잠수함, 뭐 후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용도가 완전히 다른 용도고요. 디젤 잠수함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10,000km 이상 이렇게 운항이 가능한 디젤 잠수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잠수함들을 가지고 뭐 한반도 근해는 물론이고 사실 뭐 하와이까지도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디젤 잠수함들이 북한에서 개발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미국이나 이제 그 다른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봤을 때는 잠수함, 그러니까 북의 잠수함 능력 네. 이제 새롭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군사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MD 체계 그리고 북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뭐 다 서로 그 정세적으로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예민한 움직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독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상호 반응하는 과정으로 좀 입체적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채널 615 215회였습니다. 자, 지금 그 뭐 세월호 사건, 지금 뭐 유병언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반도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해를 높여가야 되겠습니다. 국내 문제가 있지만 또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민족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